규모가 큰 철학일수록 오히려 완결된 철학일수록 두 가지 물음으로 수렴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두 가지 물음, 그리고 하나는 존재란 무엇인가, 다른 하나는 사유란 무엇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존재란 무엇인가, 이 물음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런 개별적인 사물, 존재자는 무엇인가, 또 이런 존재자가 놓여있는 이 세계, 우주, 또는 뭐 존재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둘레주의 대표작 차이와 반복, 의미의 논리에서 이런 사물, 세계, 사유에 대한 둘레주의 직관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개념을 찾으면 무엇이 될까요? 이 둘레주의 어떤 존재론적 직관, 사물에 대한 존재론적 직관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아무래도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또 세계에 대한 그의 직관적인 태도, 관점을 가장 잘 요약하는 게 달걀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유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관련해서 또 가장 중요한 둘레주의 개념은 분열적 호기토라든가 이미지 없는 사유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사물에 대한 둘레주의 직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둘레주는 이제 가장 탁월한 상태의 어떤 최고의 활력 속에 놓여 있는 사물을 시뮬라크르라고 부릅니다. 플라톤 전통에서 모든 사물은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 안정된 그 형상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거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둘레주에게서는 그 하나의 형상에 붙들려 있는 것은 반대로 좋지 않은 상태예요. 존재론적으로 탁월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형상을 바꾸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 다형성, 여러 종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 여러 종류의 정체성 사이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둘레주의 사물 시뮬라크르는 우리 시대의 용어로 하면 트랜스포머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둘레주의 시뮬라크르는 이제 끊임없이 형태를 변화한다는 점에서 생명체,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명체는 유기체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상식인데, 둘레주의 그 생명, 정말 본래의 생명은 그 비유기적입니다. 유기적인 조직화라고 하는 건 마치 개념에 갇히는 것처럼 어떤 둘레주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그 제한, 억제, 부자유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서양에서는 뭐 생명체든 뭐 사물이든 어떤 종류의 사물이든 이제 형식과 진료의 결합체로 이해했고, 이제 사물이든 생명체든 유기체든 언제나 진료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둘레주에서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근본적으로 있는 것은 어떤 활력적인 에너지, 진료적인 것이고, 여기서부터 그 안에서부터 어떤 형식적 조형력이
자라나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진료 안에 내재하고 그로부터 분비되는 어떤 형식적 조형력을 뭐 잠재성이니 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트랜센던털을 할 때 그런 초원론적인 것으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세계에 대한 들레주의 직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차이와 반복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저작에 보면 아주 자주 반복되는 그 문장이 있어요. 세계는 알이다. 이 짧은 공식 속에 들레주의 그 세계에 대한 직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닭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그게 우리의 일상적 현실입니다. 현상계, 칸트가 말하는 현상계, 일상적 경험의 세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 닭에 해당해요. 어떤 물리적 속성, 질과 양, 또는 생물학적인 속성, 종과 기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세계, 이제 현실계라고 그래요. 들레주에게서. 노른자부터 얘기하면, 노른자는 저 생물학에서는 세포핵이라고 그러고, 뭐 DNA, 뭐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닭이라고 하는 것은 노른자에 담겨 있는 유전 정보가 현실화돼 구체적으로 발현이 된 거죠. 이 노른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노른자가 들레주가 말하는 초원론적인 것입니다. 초원론적인 장, 초원론적인 평면, 또는 잠재성, 또는 강도 제로, 뭐 이것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저 흰자는 뭘까요? 흰자. 저 노른자에 대해서 이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노른자의 발생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는 이 노른자에 담겨 있는 유전 정보, 이제 초원론적인 요소들이죠. 원리들, 형식적 조형력, 이런 것이 이제 저 병아리로 닭으로 이렇게 분화될 때 그 에너지 재료가 되는 거죠. 저 형식적인 원리들, 요소들이 이제 이런 이 세포질 속에 속에서 이제 구현이 되고 비로소 분화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레주 철학에서는 흰자에 해당하는 것을 강도라고 그래요. 앵덩시티, 인텐시티. 차야 반복에서는 이제 R이 세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인데, 의미의 논리에서는 이제 들레주가 지리학적인 상상력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는 R이 아니고 지구입니다. 지구. 그래서 지구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리철학적인 구도에서 이 세계는 높이, 깊이, 표면 이렇게 세 영역으로 분할이 됩니다. 들레주 철학 전체는 그래서 이런 3분 구도에서 두 가지 발생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강도적 진료의 세계는 이런 소음처럼 무의미하고 비연속적이고 파편적인 자극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질서가 없어요. 이런 비연속적이고 파편적인 이런 자극의 세계에서부터 어떤 이 세계를 근거짓는 어떤 초원론적인 평면이 또는 형이상학적 표면이 성립하는 과정, 그거를 들려주는 동적 발생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동적 발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초원론적 평면이나 형이상학적 표면이 탄생하는 계기, 운동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적 발생은 이런 단백질 세계에서 노른자가 생기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생은 이 노른자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초원론적인 평면에서 경험적인 세계가 성립하는 과정, 이걸 들려주는 정적 발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적 발생, 저건 뭐 여러 가지로 불릴 수 있어요. 이제 이 초원론적인 차원은 잠재성의 차원이니까 이제 잠재적인 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또 이 미분화된 것이 이런 초원론적 원리에 의해서 분화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이제 그 현실화든 분화든 뭐 이런 모든 그 발생의 과정, 이건 개체화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적 발생이든 정적 발생이든 언제나 세 단계의 리듬, 세 가지 종합의 논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연결적 종합, 연접적 종합, 이접적 종합, 커넥션, 컨정션, 디스정션 이라는 이런 세 가지 논리적 리듬에 따라서 이런 그 발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초원론적 평면이 성립하는 사건은 이접적인 종합에 의해서, 세 번째 종합에 의해서 성립하고, 우리 인식 능력으로 보면 거기 순수 사유, 추상적 사유, 이미지 없는 사유가 해당되고 뭐 등등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유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남았는데, 이제 들레주의 사유 개념을 집약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뭐 그건 오히려 이미지 없는 사유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또 이제 그 후기 저작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재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분열적 코기토다. 먼저 그 이제 아르토에서 빌려온 개념입니다. 생식성, 제니탈리티, 그 제니탈러디 뭐 이렇게 발음해. 이제 이 분열적 코기토는 생식적이다. 이게. 플라톤은 우리의 사유가, 본래적인 사유는 상기이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가졌던 알면 되살리는 상기다. 데카르트에게서 사유란 우리에게 본효적으로 쥐어진 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게, 그게 양식, 옹성스, 올바른 사유다. 아르토는 그 사유는 그 상기도 본유성에 기반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말 사유, 창조적인 사유, 그거는 사유 속에 사유를 낳는 그런 생식적 사유다. 둘째로 분열적 코기토는, 이거 들레즈가 참 강조하는 건데, 추상미술의 혁명에 부응하는 사유입니다. 추상미술이 재현하는 게 뭡니까? 이건 형상의 차원을 떠나 있어요. 그것은 모든 형상의 기원, 형상은 나타나는 건데 모든 나타남의 기원에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혹은 나타남 일반의 논리와 관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상미술의 혁명에 부응하는 사유란 뭐냐? 모든 이미지에서 벗어난 사유, 모든 이미지의 기원으로 돌아간 사유, 그것이 이미지 없는 사유다. 뻥스 쌍지마주.
thought without image.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철학사의 문맥에서 칸트에 대한 들레주의 정말 독창적인 해석이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문가들 사이에 쓰는 용어를 들여와야 조금 되는데, 이 분열적 코기토의 가장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또 칸트의 저자, 특히 판단력 비판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들레주는 순고 판단, 순고 체험, 이것도 판단력 비판에 나오는 거죠. 순고 판단에서 그 사례를 찾습니다. 그래서 순고란 뭡니까? 어떤 거대한 자연의 크기 이 앞에서 맛보는 좌절에서 시작하죠. 이 상상력으로 이 총괄할 수 없는 막대한 크기,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크기 앞에서 자신의 무력을 느끼고 그래서 좌절하면서 시작하는데, 이제 좌절에서 끝나면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여기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죠. 모든 감성적 제약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들레주식으로 하면 사유 속에 사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칸트적인 문맥으로 가면 새로운 공통감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막대한 크기에 의해서 기존의 공통감이 다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식 능력들 간의 모든 조화가 다 깨져서 이 적나라하게 이런 배타적인 본성들 간의 갈등, 투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상상력과 이성 간의 일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일치는 불일치 속에서 일어나는 일치입니다. 들레주는 칸트에서 시작된 초원론적 전에 그걸 철학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후계자들에 의해서 잘못 계승되었다. 그래서 독일 관념론과, 구체적으로 말해서 독일 관념론과 다른 방식으로 초원론적 철학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희망, 포부가 있는 철학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칸트가 들레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안내자일 수 있는 거고, 우리 강연의 큰 제목이 패러다임의 지속과 갱신인데, 이런 패러다임의 지속과 갱신도 이렇게 칸트에 대한 들레주의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칸트의 그런 초원론적 혁명의 유산을 수용하고, 그걸 또 칸트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